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해리스의 공약은 공산주의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후보 사퇴로 대선판이 크게 흔들린 가운데 트럼프, 해리스 두 후보 간의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국 산업 보호, 중국 견제라는 점에선 두 후보가 사실상 같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내 경제 정책에서는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박정호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미국 대선 후보들의 이제 경제 정책 살펴보기 전에 지금 미국에서 중요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잭슨홀 행사. 네. 예,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뭔가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잭슨홀이라는 동네에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과 그리고 경제학자들과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모여서 앞으로 국제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논의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방향을 전개해야 되는지 그 서로 간의 컨센서스를 모으기 위한 하나의 행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데요. 마치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에서 발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금리 기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메시지를 주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 전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끔 파월 의장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들을 보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갈짓자로 얘기하지? 언제는 인플레이션 안 올 것 같다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언제는 금리 빨리 낮춰야 될 것 같이 얘기하더니 안 낮춘다는 얘기하고 이렇게 좀 오해 섞인 보도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공기관 출신이라서 그걸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게 된 건데요. 파월이 개인 자격으로 발언을 하는 장소들이 있고요. 예.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발언은 개인 자격이 아니라 FOMC 회의 내용에 참여했던 그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그걸 대표해서 발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 국회 의회 청문회 같은 데 참석해서 발언하는 경우는 개인 자격으로 예. 그러니까 앞으로 연준 의장 후보라든가 연준 의장에게 불러서 네 입장은 어때? 이걸 물어봤을 때는 파월은 상당히 비둘기적인 견해가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공식적인 어떤 브리핑이나 언론 대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준 회의의 결과를 같이 섞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매파적인 성향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소적인 어떤 상황을 구분하지 못하면 갈짓자라고 얘기하시기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우리가 중요한 건 FOMC 회의 뒤에 발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요. 이번에 일단 잭슨홀 미팅 때 본인이 발표한 내용은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더 도래하는 것 같다라는 발언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번 9월 달에 연준에서 바로 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 같은 동네 학자가 그 전 세계적인 이코노미스트들의 결정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게 좀 부담은 아이, 있습니다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단 공공 부분에 재직한 분들 아마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 공공 부분은요 큰 성공을 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실패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연준 위원들이 부여받은 숙제라는 건 물가를 본인들이 뭐 학술적 근거는 없었지만 2% 물가 상승률로 관리하겠다는 게 부여받은 미션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9고요. 근원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계절적 요인이나 급변등하는 거 빼고 진짜 물가 상승률 요인을 본 건데 그건 아직 3% 위예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 뭐 딱 법으로 명시한 건 아닐지언정 2%로 관리하겠다는 게 본인들 숙제인데 근원 물가 지수로 따지면 3% 위니까 예. 아직 50% 가까이 높은 거예요. 옛날로 치면 우리가 워낙 고공 물가를 접해서 그렇지 옛날로 치면 왜 이렇게 물가 높아? 이 소리를 들을 소리거든요. 그런데 추세적으로 2%를 향해서 점점 내려오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라면 뭐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2% 찍겠는데요라는 추측만 가지고 금리를 덜컥 낮추는 건 굉장히 리스키한 의사결정이에요. 그런데 그걸 연준 위원들이 하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아닐 것 같고요. 예. 그다음 또 한 가지. 만약에 이렇게 물가가 아직 상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춰야 되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불안했었을 때 물가도 걱정이지만 지금 경기가 크게 망가졌습니다. 그럴 때만 낮출 수 있는 건데
지난번 경기 관련한 지표를 봤더니 제조 부분은 이거 불황의 시그널 아니야? 이렇게 인식되는 숫자가 나왔으나 오히려 서비스 부분은 나쁘지 않은데 이게 나와서 시장이 갑자기 블랙 먼데이처럼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회복을 좀 하는데 예. 견인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경기도 나쁘지는 않고 그래도 견디고 있네. 이런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럼 경기가 견디고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물가를 목표 숫자 근처까지 찍어야 되는 게 원래 정상적인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나중에 잘못하면 물가도 어정쩡하면서 경기도 어정쩡하면 이건 뭐 하나 숙제도 못 푼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 중에서 이번에 잭슨홀 미팅을 언저리로 해서 발표한 개별적인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일부 의원들은 9월 초까지 우리는 무조건 데이터 확인할 거다. 그걸 보고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발언도 꽤 섞여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예전보다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인하의 확률은 저는 개인적으로 50%밖에 안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또 이제 한국은행이 네. 미국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지금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엄청 압박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낮추라, 선제적 조치, 선제적으로 인하해야 된다 막 이런 네. 얘기까지 듣고 있어서 그 배경까지 좀 지켜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이게 뭐가 다른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진짜. 네. 양 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우리가 가장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각 당의 정강 정책입니다. 예.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해의 정강 정책을 발표할 때는 그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맞춰서 정강 정책을 아예 거기에 파인 튜닝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는 이미 한두 개월 전에 정강 정책을 발표했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정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 정당의 정강 정책을 통해서 각각의 후보자들의 기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비교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공화당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화당은 이번에 정강 정책에서 10개 정도의 큰 테마를 발표했는데 제가 여기 한번 쭉 불러드리고 중요한 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국경 봉쇄 및 이민자 침공 차단. 그러니까 국경을 계속 봉쇄하겠다는 의미고요. 예. 거기다 더해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수행하겠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미국 내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까지 발본색원해서 돌려보내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종식시키겠다. 이건 금방 이해하실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도 참 이례적인데요. 지배적 에너지 생산국으로 전환하겠다. 예. 만약에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더 천착해서 외부의 에너지 수급 체계의 의존도를 낮춘다라는 것은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중동의 가치가 이제 미국에게서는 약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함축적으로 포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게 우리나라엔 되게 뼈아픈데요. 공화당 정당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 강국으로의 전환이 들어가 있어요. 예. 아마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트럼프 때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관세를 뜯으러 다녔잖아요. 그렇죠. 굳이 뭐 밸류체인을 바꾼다든가 공장을 미국 내에 들여와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톤을 높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하는 이 IRA법을 보니까 이게 워킹하네? 이 독일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공장 다 가지고 와라. 중간재는 중국 거 쓰면 안 된다. 원자재도 안 된다. 이런 강압적인 바인딩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다들 볼멘 소리하고 안 들어오고 뭔가 불협화음이 생길 줄 알았는데 너도 나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미국이 이미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 그러니까 온라인 세상은 다 꽉 잡고 있는데 오프라인도 이제 중요해진 대목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했던 제조의 그 미국화 이거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 강국으로의 전환 이걸 하겠다는 건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외국 기업 유치하고 뭐 중국이라든가 특정 국가들과 교육하는 건 차단하겠다라는 논조가 비슷해진 거고요.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그 기조는 비슷한 거네요. 네, 사실상.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다음이 좀 달라지는데 전기차 의무화 취소나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덜하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 해리스 쪽인 민주당의 정강 정책은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요.
일단 가장 트럼프와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세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번에 정강 정책의 큰 챕터에 뭐라고 그 기술이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부가 아닌 노동에 대해 보상하겠다. 이렇게 노동을 보상하겠다. 예. 쉽게 말해서 대기업과 그다음에 부유층들에겐 증세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부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더 이상 크게 용납하진 않겠다. 좀 음. 줄이겠다. 대신 중산층, 저소득층에게는 감세해서 예. 땀 흘려 일한 사람들에게는 보상해 주겠다.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세율 변화도 얘기를 해놨습니다. 법인세율 같은 경우는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어떻게 보면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서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도 올리기로 이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들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인 복지 예산이라든가 생필품 예산 이런 것들을 덜 소모하기 위해서 예. 복지 관련한 예산을 증액해서 의료품이나 아니면 병원을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겠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건 트럼프랑 많이 다른 거죠. 그다음에 이민 정책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국경을 보호하고 망가진 이민 제도를 고치겠다. 이거는 트럼프와 똑같이 더 들어오는 건 맞겠다는 논조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미 들어와 있는 불법 체류 청년들에 대해서는 추방을 조금 유예할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트럼프는 발본색원에서 다 쫓아내겠다, 대대적인 작전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일단 들어온 건 잠깐 유예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들을 뭐라고 이번에 민주당에선 영문으로 표현했냐면 드리머라고 불렀어요. 예. 꿈을 갖고 미국에 온 친구들인데 이렇게 하면서 유예를 해주겠다라고 했던 게 좀 큰 차이가 있고요. 공통적인 중국에 대해서는 둘 다 강경한 입장입니다. 전략적 경쟁자라고 표시하면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교란하는 어떤 세력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민 정책에 있어서는 확실히 특히 이제 트럼프가 워낙 강성이다 보니까 네. 예전에 이제 멕시코하고의 긴 만리장성 같은 것도 막 쌓고 네. 우리 약간 상징적인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전통적인 이제 리버럴 정당답게 미국이 이제 노동의 가치라든지 이제 중산층 얘기를 좀 더 이쪽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 중심주의는 크게 양정당이 다른 것 같지 않고 네. 중국하고의 어떤 각을 세우는 거 이런 네. 것도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누가 되는 게 유리하냐 뭐 불리하냐 주판아래 뭐 제가 튕길 수는 없으지만 어쨌든 그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해요. 그렇죠. 예. 이게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정치 분야긴 하지만은 북한의 비핵화가 공화당과 민주당 강령에서 다 사라졌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야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식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네, 점점 미국에 있어서 한국의 전략적인 중요도가 희석돼 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제가 이걸 아주 쉽게 표현해 드리면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200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선 미국 입장에선 대만보다 중국이 중요한 파트너였어요. 예. 중국이 수출이 잘 돼야 미국 국채도 많이 사주고 그리고 중국이 수출이 잘 된다는 건 태반이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그런데 미국에 수출한다는 건 미국의 물가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잘 가동된다는 건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를 중국이 잘 사주니까 미국 입장에선 금리 올려가면서 저 돈 좀 꾸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이 소리 할 필요 없으니 낮은 금리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예. 그리고 물가도 낮은 상태가 되고 그리고 낮은 금리로 자금이 잘 조달되니까 세금을 올릴 필요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잘 나갔을 때 의외로 미국 경제가 팍스 아메리카나였어요. 세금 낮고 금리 낮고 물가 낮으니까요. 그러면 사실 이제 공생 관계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예.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다른 우방에게도 위해가 됐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중국이 잘 나간다는 건 중국 그 완성품 수출하는 데 들어가는 그 안에 있는 부품들, 중간재들을 누가 생산하나 봤더니 한국의 반도체, 한국의 디스플레이, 한국의 배터리가 들어갔거든요. 한국도 그래서 수출이 잘 되는 거고. 그럼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만들 때 필요한 소재 부품 기계 장치는 일본에서 우리도 사오는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중국 수출 잘 되는 건 한국 수출 잘 되는 거고 일본도 경기가 나쁘지 않은 이런 선순환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 입장에선 그 구조를 깰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한국산 제품과 대만산 제품이 같은 가격이고 같은 품질이면 미국 입장에선 예. 야, 이왕이면 한국 거 써. 괜히 대만 거 써서 중국 신기 건드릴 필요 없잖아. 그런 논조가 더 가까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중국이 중국몽이라는 걸 들고 오면서 한번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이제부터는 좀 각을 세워야겠다. 논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힘들게 만드는 가장 좋은 아킬레스건 한국보단 어디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으냐면 대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산 제품과 중국산 제품이 같은 가격과 같은 품질이면 이왕이면 이제 대만산에 손이 더 갈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어떤 환경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대만의 어떤 부품과 소재 이런 데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방위적인 관점에서 국가 안보적인 관점에서 교류협력적인 관점에서도 한국을 정강 정책에 넣으면서 예. 뭔가 중요도를 부각시키기보다는 한국은 지난번 공화당 정강 정책에는 제 기억으로 한국에 대한 언급이 6차례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한 단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 네. 그 얘기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뒤로 빠지고 대신 대만이 직접 언급된 건 아니지만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얘기하면서 이건 대만 얘기하네라는 구절들이 많이 느껴지는 게 많았거든요. 이게 확 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7년에 이제 시진핑이 임기 말기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이제 나오면서 아무래도 지정학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대만이 중요한 거나 알겠는데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김정은 만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관심 많잖아요. 왜 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김정은 만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정작 그 공화당의 뭐 정강 정책에는 음. 북한이나 한국에 대한 얘기도 아예 빠졌고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말만 거예요. 립 서비스로 하신 것 같고요. 어. 왜 제일 중요한 게 나중에 문서로 나중에 성과지표를 평가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긴 빠졌고 민주당에서도 그 비핵화에 대한 용어가 제가 빠진 걸로 확인했습니다. 92페이지에 달아서 다 읽어본 건 아닌데 제가 읽어본 전체 부분에서는 비핵화란 단어가 없어졌어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거는 우리도 이제 미국하고 계속 우방을 유지를 하고 또 미국에 전략적으로 협조를 하려면은 좀 과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한국이 조금 찬밥 신세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 네. 그건 뭐 나중에 좀 지켜보고요. 예. 아까 전에 제가 모두의 얘기를 했는데 네. 해리스 공약은 공산주의다. 네. 그 해리스가 공산주의자면 도대체 미국의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왜 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네. 정치적 공격이 들어와서 이런 공격이 들어오는 이유가 뭔가요 도대체? 네. 일단 가장 크게 눈에 거슬렸을 거라고 제가 추측하는 부분은 음. 노조 설립권을 위해 싸울 것이다라는 이번에 구절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노조 설립권을 위해서 싸우겠다라는 것도 뭔가 조금 급진적인 생각이다라고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뭔가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예. 도로라든가 사회 인프라망 투자를 전국의 4,500개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그걸 통해서 5만 7천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자리를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제공해 주겠다. 이거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챙긴다는 건 미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아주 용이하게 수용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뭐 뉴딜 정책이라든지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공산주의라고 꼭 부를 수가 있는지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예. 뭐가 공산주의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나마 그냥 이런 대목들을 얘기한 것 같고요. 근무 조건 개선에 있어서도 근로자들의 권익을 더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들을 보완하겠다. 아마 굳이 지적할 수 있는 거는 요 정도가 다인 것 같아서 또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좀 세게 하신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네. 뭐 대체 해리스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에 좀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만약에 어느 후보가 되면은? 네, 사실 뭐
제일 큰 변화 요인이 있는 데는 전기 자동차 분야인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약간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2차 전지는 꼭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파트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거니까 그거는 나름대로 다른 활로를 또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뒤로 퇴보하려는 듯한 목소리가 좀 느껴집니다. 그러다 두 보니 후보 다요? 예. 어. 사실 그 양쪽 다 그렇게 하는 게 중국을 견제하기가 훨씬 좋거든요. 아. 예. 중국은 다 판 깔았는데 그 공장 쉬게 만드는 건 중국에도 치명상을 주니까 배터리와 뭐 2차 전지 이거 다 중국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그런 차원에서 좀 그 부분에서 큰 저는 주안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박정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